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첫째 하나는 그를 사랑하는 사람. 이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선비들은 다 그를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문장이 좀 깁니다. 그걸 딱 줄여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규범을 세워서 살아가는 사람. 그 이야기는 다시 다르게 이야기하면 무엇이 옳은 것인가 기준을 세워서 살아가는 사람. 이 두 가지. 그럼 모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과 회원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는 그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둘째, 규범을 세워서 살아가는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맞다면 모두 선비입니다. 선비란 말은 본래 최영배 선생도 신채호 선생도 특히 신채호 선생은 우리 선비란 말이 어디에서 왔는가? 도의 선배라는 말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선비 정신으로 이렇게 내려왔다면 그 선비 정신의 기본은 그를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규범을 세워서 살아가는 사람. 이 말을 이육사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사흘 전이 이육사 선생의 80주기였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의 수필 계제 오행이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이 수필에서 우리 마을 사람들, 원촌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마음대로 뭘 할 수 없는 무서운 우리를 묶어주는 규모가 있었다. 규모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규범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부터 삼태성이 넘어갈 때까지 밤새도록 사서삼경을 외우고 그 다음날 어른들 앞에서 그걸 외우고 못 외우면 종아리 맞아가면서 그 성장하는 그 마을 아이들의 과정을 융사선생은 아주 차분하게 수필에 드러냅니다. 그 수필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자란 우리들은 우리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없는 무서운 우리를 묶어주는 무엇이 있어? 그것이 규범이었고 그 나중에 다른 시로 등장합니다만 무엇이 나에게 덕이 되는가, 무엇이 나의 호주머니에 이익이 되는가가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한 정신이 퇴계학맥을 쭉 내려오면서 이어져 내려오면서 그 퇴계학문이 근대 학문과 만날 때 그 퇴계학맥의 정신이 근대 사회를 만날 때 그 교차점에 바로 육사라고 하는 인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선비라는 말은 그를 사랑하는 사람, 규범을 세워서 살아가는 사람,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선비는 요즘 와서 선비를 누구라고 해야 할 것인가? 제가 경주에서 나온 조그만 돌을 하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신서기석이라고 합니다. 임신년에 경주에서 아마도 10대 중반의 청소년이 2명이 돌에다가 자기들의 하늘에 맹세하는 기록을 남깁니다. 요 크기가 높이가 30cm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뼘을 20cm로 보면 한 뼘 반 정도 됩니다. 폭은 위로 12cm, 밑으로는 대개 8, 9cm. 이 작은 돌에 칼로 새깁니다. 이렇게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우리가 임신년 6월 16일 날 두 사람이 함께 하늘에 맹세합니다. 무엇을? 3년 안에 충성의 길을 그 마음을 꼭 쥐고서 충성의 마음을 전혀 변치 않으면서 공부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이 3년 안에 이것을 어기게 되면 하늘에 큰 벌을 받는 것을 우리는 약속합니다. 그리고서 시, 상서, 예기 등을 3년 안에 다 습득하겠습니다. 근데 이 공부하는 목표가 뭐냐?
이 공부를 바탕으로 나라가 어려울 때 내가 충의 길을 다 가도록 하늘에 맹세합니다. 경주에 있었던 두 청년이 돌에 새겨놓은 그림들, 이건 결국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 사회 혼란의 시기에 내 몸을 던지겠다고 하는 그 무엇이 최고의 가치를 가진다, 즉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겠다는 것을 맹세합니다. 신라 때에도 이런 선비가 존재합니다. 그럼 우리 독립운동사에는 우리나라만 독립운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에 독립운동한 나라 숫자를 한마디로 할 수가 없습니다. 100개도 넘습니다.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제국주의 국가는 이야기를 하자면 10개 국가 정도 됩니다.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10개가 되는데, 나머지 대부분 나라는 식민지 출신이고, 그 식민지는 다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 독립운동 국가들이 전 세계에서 공통된 목표가 있어요. 하나가 자주 독립국가를 만드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근대 사회를 만듭니다. 왕조국가를 넘어서서 시민사회, 국민이 참정권을 가지는 근대국가를 만드는 것이, 이게 전 세계 독립운동의 공통된 목표입니다. 그러한 속에 이들이 나타나서, 근대지성이 나타나서 그 과제 해결에 나서게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그림들은 제가 그냥 다른 나라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한번 소개해보자 하는 겁니다. 제일 왼쪽에 리암 니슨이 주역으로 나온 마이클 콜린스는 바로 아일랜드의 독립운동계의 영웅이 참다운 스피라고 생각합니다. 네후도 있고 호치민도 있고, 여기 리브레이터라는 영화에 나오는 이 볼리바르라는 사람은 중남미를 독립시킨 영웅입니다. 이 베네수엘라에서 태어나서 콜롬비아나 페루, 이 중남미의 독립을 이끌어낸 아주 최고의 인물입니다. 또 오른쪽에 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대성당에 가면 이런 성당 안에 모셔놓은 묘가 있는데, 이 묘는 산마르텐이라고 하는 아르헨티나 출신 독립운동가인데, 아르헨티나만이 아니라 중남미 전체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두 쌍벽의 인물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는 곳곳에 독립운동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다 독립운동을 이끌어가는 지성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한 개 표로 간단히 보고 이제 안동사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를 한 개 표로 그려보았습니다. 1919년 3.1운동 이전에 25년, 뒤로 25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들의 독립운동사는 모두 50년입니다. 아주 외우기 쉽습니다. 3.1운동 이전에 25년, 3.1운동 이후에 25년. 안동이 왜 독립운동의 성지냐? 첫 번째가 독립운동이 처음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894년 갑오년입니다. 갑오의병이라고 해서 지금 안동시청 안에도 표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처음 발상지니까. 둘째는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인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으니까. 셋째는 독립운동의 내용이 이 50년 동안 안동 사람들이 펼친 독립운동이 빠진 것이 없습니다. 대개 어떤 도시의 독립운동을 보면 계몽운동이 있고 3.1운동이 있고 대개 그걸로 끝입니다. 또는 어디에는 의병이 있고 3.1운동이 있고 그게 끝입니다. 안동 사람들의 독립운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폭이 넓고 내용도 짙습니다. 또 순절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확인된 독립운동가의 순절자 한 8, 90명 정도. 그런데 그 중에서 포상되신 분은 70명인데 그 중에서 10분이 안동 사람입니다. 7분의 1. 그래서 전국에서 순절자가 가장 많은 곳이다. 그러한 것이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그 좋은 그리고 뛰어난 자랑스러운 퇴계항맥의 그 정신들이 침략을 받은 민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접목됐는가, 어떻게 새로 근대사에서 발현이 됐는가. 그럴 때 최고의 독립운동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3.1운동 이전과 이후의 독립운동은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3.1운동 이전의 독립운동과 3.1운동 이후의 독립운동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3.1운동 이전에도 보수 진보가 있고 3.1운동 이후에도 보수 진보가 있습니다. 3.1운동 이전의 보수 진보라고 이야기하면 의병을 일으키신 분들은 모두 전통 유림들입니다. 이제 다음에 바로 나오는 향산 이만도 선생이나 처강 김도하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모두 다 전통적인 성리학을 바탕으로 그 체제를 고수하려고 하는 분들이 의병을 일으킵니다. 반대로 여기에서 그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 서양 열강의 과학 문명을 받아들이고 물질 문명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정치 문명도 받아들여요. 다시 말해서 공화주의입니다. 이 의병을 끌고 가시는 어른들은 군주 국가를 고수하는 분들이고 여기 계몽운동을 일으키는 동산이나 석주나 이런 분들은 군주 국가를 추구하다가 공화주의를 꿈꿉니다. 요즘 표현하면 보수와 진보로 완전히 나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두 개가 굉장히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서 예천의 의병들이 협동학교를 공격해서 교감, 교사를 쏴 죽인 것도 이런 보수와 진보의 큰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깨쳐나가는 것이 나타납니다. 3.1운동 때가 되면 우리나라에 처음 사회주의가 됩니다. 사회주의의 전단이 3.1운동 때 우리 국내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또 후반기의 보수와 진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와 진보가 쫙 나뉘어서 독립운동이 완전히 등 돌리고 가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돌이켜볼 것은 전반기에도 보수 진보 사이에는 통합운동이 1910년 나라 망한 뒤에 나타납니다. 3.1운동 이후에 보수 진보가 나눠졌을 때 또 통합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통합운동에 안동 사람들이 앞장섰습니다. 안동 사람이 보수, 진보, 더 중요한 것은 통합에 앞장서는 인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큰 틀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향산 이만도 선생이 활동했던 데는 여기, 그 다음에 석주 선생이나 동산 일송 이런 분들이 활동했던 것은 여기서부터 쭉 이까지 264 이런 분이 이 뒤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대개 1830년대생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독립운동 하시는 안동 농림학교 와서 보면 1920년대생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50년 독립운동 속에 등장하신 분들은 나이가 100년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100년 차이의 어른들이 사상이 하나일 수가 없습니다. 국면도 달라지지만 사상도 달라집니다. 처음에 향산 이만도 선생님을 다 아시니까 간단하게만 요점을 정리해드리면 전통 유림으로서 나라가 망할 때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나라 망하기 전에 이미 1895년에 을미년에 선성의병을 일으킵니다. 1895년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외교권을 을미사변이 명성황후와 시해당하고 그 다음에 단발령이 내립니다. 이 상투를 자른다는 자체가 기존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발령이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서 의병을 일으키는데 그때는 안동의병, 예안의병, 의병이 다르죠. 안동의병장은 권세현 의병장, 그 다음에 선성 예안의병장은 향산 선생님. 그랬던 분이 1910년에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때부터 단식에 들어갑니다. 단식에 들어갔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내가 군주와 나이, 군신의 의리를 지키지 못해서 나라가 망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 의리를 생각해서 단식에 들어가서 나는
순국의 길, 죽음의 길을 택한다.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단식하신다는데 옆에서 어떡합니까? 얘 그냥 굶으세요. 그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드시라고 해도 뜻이 탁. 그래서 어떡하냐? 시집과 며느리 불러서, 딸을 불러서 눈물로 빌기도 하고. 저도 요즘 그 손주 보는 맛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와서 할아버지 좀 드시라고. 그럼 그 손주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제가 여러분께 드린 그 책에는 오자가 있습니다. 여기 와서 오늘 고쳤는데 철주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반듯한 것을 무너뜨리지 않는 쇠기둥이 있어요. 그 쇠기둥이 없으면 조금만 다른 변화가 오면 쉽게 변한다. 그러니 모두 너는 그러니까 손자에게 식사를 권하는 손자에게 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우리 집안의 삼촌이 과거에 합격했을 때 내가 손가락 하나를 굽혀서 내 공부해서 과거 시험 합격할 때까지 이 손가락을 펴지 않겠노라 내 다짐했었다. 너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단식하는 과정에 식사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누워 계시는 게 아니라 찾아오는 수많은 문중과 제자들에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영양에서 김도현 선생님이 왔을 때 선생님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벽산 김도현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럼 뒷날 쉬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백판 선생은 나라 망한 뒤에 부모상 치르고 난 뒤에 바로 동해로 가서 대진 바닷가에서 절명실을 만들고 걸어 들어가서 도해비가 있는 그곳에서 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런 장렬한 뜻이 이 향산 선생의 삶 속에 또는 마지막 선택 속에 나타납니다. 딴 게 아니라 이분이 장렬하고 의병을 일으켰고 이 모든 것들은 그분이 갖고 있었던 가치관으로 보아서 나는 군주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군은 국이고 국가는 군이니까 국가를 지키지 못한 것, 군주를 지키지 못한 것, 그것에 대한 나의 책임을 지고 그 당시 서울에 고종 황제나 순종 황제를 모시면서 고관대작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할 그들은 오히려 나라 망할 때 자비를 받고 그렇게 살지만 정작 책임을 들어는 내가 책임이 있다 하고 순절의 길을 택합니다. 다음에 석주 선생님 잘 아시는 것처럼 앞에 향산 선생하고는 이제 연세 차이가 이렇게 20년 이렇게 납니다. 15년 이렇게 나는데 요 세대부터 지금 석주, 동산, 일송 이분들은 기존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가 새로 들어오는 계몽주의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혁명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생활의 리듬이나 학문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은 유림인데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여서 이런 분들을 혁신유림이라고 합니다. 그 혁신유림의 스타트를 끊는 분이 동산 윤식 선생이 그러한 분위기를 가져오지만 그분들 중에 저는 나의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의병을 일으킵니다. 의병을 또 지원합니다. 가조에 거창 가조에 의병 기지를 만드는데 엄청난 자금을 보냅니다. 그랬던 분이 이것 갖고는 해결이 안 되겠다. 신돌석 의병에게도 지원했다라는 설이 있는데 신돌석 의병이 꺾어지는 걸 보고 이것 갖고는 해결이 안 되겠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서양의 과학 문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분의 글들을 보면 수많은 서양의 그 당시의 공리주의라든지 또는 물질 문명에 대한 것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동사회에 공화주의 운동을 시작합니다. 대한협회 안동지회를 만들면서 발표한 취지문을 보면 우리가 나라의 주인은 민이라고 선언하고 민을 훈련시켜야 하고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정당이라는 이야기도 이분의 선언서 속에 등장합니다. 그것이 나라가 망하기 전 1909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벌써 민주화, 공화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설파를 해나가는 것이 1910년 나라 망하기 이전 1909년입니다. 안동사회로서는, 전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안동사회로서는 정말 기가 막힌 혁명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서양의 학교가 만들어지고 서양 선교사들이 많고 외교관들이 많아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만 안동 같은 사회에서는 심지어 협동학교의 교감을 죽이는 사회란 말이죠. 협동학교 이야기가 왜 태어나냐면 협동학교의 학생들은 나이가 20살에서 25살쯤 되는 청년 유림입니다. 이미 성장 과정에서 사스삼경을 완독한 청년들입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자녀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청년들이 협동학교에 와서 중등 과정인데 물리, 대수, 기하 그러면서 정치를 배웁니다. 그럴 때 공화주의를 배웁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드러나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 상투를 자릅니다. 상투를 잘라놓고 이게 무언가 심상치 않다 해서 휴교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예천 의병이 어떻게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예천 의병이 협동학교를 기습해서 바로 지금 백화구의 앞에 그곳에서 교감과 교사를 죽입니다. 왜? 상투를 잘랐다. 이게 보수와 진보의 큰 충돌입니다. 군주국가를 추구하는 사람과 공화주의 국가를 추구하는 사람의 그 차이가 그렇게 큰 겁니다. 그 날이 언제냐면 1910년 나라 망하기 한 달만 전 7월달 초의 이야기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1910년 7월 한 10일쯤 될 것 같은데 나라 망하기 한 달 전에 상투 잘랐다고 의병이 기습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의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큰 때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 그보다도 한해 앞서서 대한협회 안동지회를 선언하고 나선 석주 이상용 선생의 선언문을 봅니다. 나라의 주인은 민이, 그 민이 주권을 유지할 때 비로소 나라는 운영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당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굉장히 진보적인, 이분도 스스로 유림계의 대표입니다. 그랬던 분이 그렇게 돌았으니 혁명적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동뿐만 아니라 주변 수많은 유림들에서 석주를 향하여 엄청난 비난을 합니다. 그걸 뚫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라가 망하자 만주로 망명을 하는 겁니다. 그 망명을 해서 만주 독립운동계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독립운동계의 최고 인물이 되었고,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그 임시정부의 국무위, 그러니까 대통령제가 있다가 내각 책임자로 바뀔 때 그 대표가 국무위원인데 그 초대 국무위원이 되셔서 임시하시는 3대 수반이 된 거죠. 이승만, 박은식, 다음에 3대 수반이 되시는 분이 석주 이상용 선생입니다. 그리고 길림에서 순국을 하셨고, 그 문중의 투쟁이야말로 다 아는 이야기니까 오늘 생략을 하겠습니다. 동산 유인식 선생은 안동사회로 그 혁신의 물꼬를 끌고 들어온 인물입니다. 요즘 표현을 하면 진보 좌파 중에서도 가장 좌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진적인 좌파입니다. 이분은 당연히 의병을 지원하는 인물입니다. 당연히 이분은 전통 유림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와서 성균관에 왔다가 신채호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변화를 서울에 와서 보게 됩니다. 비로소 선교사도 보고
서양 외교관들도 보고 신식 학교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안동이 바뀌어야 돼. 요즘도 이제 서울에 와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안동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 바뀌지 않으면 아직도 안동은 100년 전에 머물고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안동 사회의 혁명의 물길, 그러니까 계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공화주의 물길을 밀어넣는 분입니다. 그래서 협동학교를 만드는데 앞장서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망명을 했다가 만주에서 망명했다가 자금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잡히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협동학교를 운영하면서 대동사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단군을 기점으로 하여 우리 역사를 정립합니다. 석주 이상용 선생도 대동 역사서를 쓰게 되는데 여기는 다 뜻이 있습니다. 일본이 전 세계에서 식민 통치 정책을 펼칠 때 영국의 식민 통치나 프랑스의 식민 통치나 이런 것 하고 일본의 식민 통치가 다른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민족 말살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인도를 통치할 때 영국과 인도는 다른 나라요, 다른 민족이요, 딱 구분을 해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들의 민족성 자체를 없애려고 합니다. 지금 그 오키나와에 옛날에 유구라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구라는 왕국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류교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2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아무리 독립운동을 한다 해도 유구가 다시 독립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유구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일단 그들의 민족 정체성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그럼 민족 정체성을 뭘로 어떻게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의 종교, 그들의 언어, 그들의 역사, 이것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구는 언어도 그들의 종교도 다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일본이 유구처럼 영원히 자기 것을 우리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의 역사를 훼손 조작하고 우리들의 종교, 그러니까 단군 종교는 아예 제일 먼저 짓밟습니다. 종교 중에서 단군 종교를 제일 먼저 짓밟기 때문에 나치를 자결하고 만주로 탈출하고, 그래서 만주의 독립운동이 크게 보면 대종교 조직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게 되고 안동 출신 인물들도 만주에 가서 이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 그래서 역사민족주의, 언어민족주의, 종교민족주의, 이 세 가지를 고수해 나가는 것이 민족말살 정책에 저항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석주 선생도 동산 선생도 역사서를 쓰는데 민족사를 쓰게 되는 겁니다. 단군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 정통사를 쓰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산 선생은 연세가 이제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1919년에 사회주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분은 안동에서 최초로 사회운동을 시작합니다. 요즘도 좌파다 이러면 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동산 선생은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때가 벌써 60이 다 됐는데 안동에서 최초로 노동운동 단체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1927년에 좌파 우파의 연합체인 신간의 안동지회가 만들어질 때 초대 회장이 되시는 분이 바로 동산 유인식 선생입니다. 그리고 민립대학 설립운동, 신간의 안동지회 초대대장. 따라서 동산 선생은 보수 유림 출신으로서 공화주의를 받아들여서 진보적으로 나아갔다가 더 나아가서 사회주의가 들어올 때 그것조차도 수용을 하면서 안동에 노동공제회를 만들어서 노동운동을 시작하고, 그런데 그분 아래의 제자들 중에는 좌도 있고 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세력을 다 끌어안는 신간의 안동 지회
지회를 만들어서 초대 회장을 맡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현모 선생 이렇게 넘어갑니다. 일송 선생은 얼마 전에도 이제 강연회가 있었습니다만 발표회가 있었는데 연세가 78년생이니까 이제 그 석조 선생보다 20살 아래죠. 딱 중간에 이제 동산 선생이 있고 요 세 분도 보면 혁신 유림이긴 하지만 가장 유림적인 색채가 여통 분입니다. 협동학교 건설에 만주 망명, 그러니까 1878년생이면 만주로 망명할 때 3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20살 위인 석주 선생이 벌써 만주로 망명할 때 50대 초반이지만 54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요즘 표현을 하면 70대, 80대라고 봐야 됩니다. 70대. 그런데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석주 선생이 어떤 방향을 가르칠 때 그것을 일구어 나가는 가장 행동의 선봉장은 일송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송 선생은 협동학교 건설에 참가했다가 만주로 망명하고 만주로 망명할 때 30대 초반이니까 만 32살, 33살 이러니까 신흥무관학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백서농장이라고 해서 신흥무관학교에서 길러진 또는 신흥무관학교의 교관들 이 학우단을 이끌고 백서농장, 말은 농장이지만 군대입니다. 백두산 서쪽에 있는 산골 속에 만들어진 병영입니다. 그곳에 장주가 되어서 군대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선후군정서가 만들어지면 참모장이 되고 그 다음에 국민대표회의는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것인데 임시정부가 굉장히 어려울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독립운동의 거점으로서 재구실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우리 국내 국외 전체 독립운동 좌파 우파 가릴 것 없이 전체 대표들이 상해에 모여서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가 국민대표회의인데 1923년 1월부터 6월 초까지 만 5개월 반쯤 회의가 열렸는데 시간이 오버할 것 같은데 투표권을 가지는 정리가 안 되고 있다. 참석자가 130명이 넘습니다. 거기에 수행원까지 되면 한 400명 정도가 반년 가까이 상해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경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오늘 경비가 얼마나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숙박을 하면서 상해에서 반년 가까이 수백 명이 모여서 회의를 끌고 갑니다. 거기에 좌파 윤회라고 하는 인물이 대표고 우파의 대표가 안창호, 도산 안창호입니다. 그 위에 의장이 김동상 선생입니다. 좌파든 우파든 갈 것 없이 최고의 인물로 6개월 동안 회의를 끌고 가는 최고의 인물입니다. 일송이.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분은 만주로 돌아가서 그 다음 독립운동을 할 때 항상 뭘 생각하냐면 독립운동계가 이념으로 딱 나뉘어집니다. 좌우파. 요즘 세상도 보면 자꾸 진보니 보수니 좌파니 우파니 그러는데 무엇 때문에 나뉘어지는가? 그 당시 최고의 목표는 나라의 독립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념의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그래서 일송은 그것을 넘어서는 인물이기 때문에 항상 통합을 이루고 어디에 가도 어떤 독립운동가 가는 곳에는 짜게지는 독립운동이 있고 이 어른이 가는 곳에서는 항상 통합입니다. 그래 통합을 하려면 어떻게 있느냐고 내 것을 좀 내놓아야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임이 해야 되는 상대방은 회원도 500명이 돈도 적고 그럴 때 과감하게 당신이 대표해라. 자기는 자리를 내줍니다. 그런 정신이 아니고서야 통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송이 바로 그런 겁니다. 모든 것에서 심지어 이분은 한 번도 좌파가 된 일이 없습니다. 한데 자기는 우파 대표이지만 좌파와 통합하기 위해서 프로레타리아트 계급 동맹에 들어갑니다. 간부로 들어갑니다. 통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최고의 인물이 일송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배워야 할 아주 큰 틀이 동산도, 석주도, 일송도 이럴 때 이분들을 관통하는 것은 보수의 가치도 지키고 진보의 가치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합해 나가는 능력, 그것이 정말 돋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통군부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고 통일부라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만 자유시 참변에서 흩어져서 내려오는 그 많은 독립운동 세력들을 다시 하나로 묶어낼 때도 앞장섭니다. 민족유일당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좌파 우파의 정당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민족이 유일하게 하나의 당을 만들어서 우리 독립운동 이끌어가죠. 또는 임시정부를 이끌어가죠. 하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만주에서 민족유일당 운동을 일으킨 최고의 인물이 바로 김동산입니다. 이런 것을 학교 다닐 실적에 교과서에 없었기 때문에 배우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들으시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제가 이 논문을 처음 썼을 때가 1982년이니까 40년 전이긴 하지만 교과서에 등장한 것은 이제 한 20년밖에 안 됐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신 지 20년 넘었으니까 그렇게 당연한 정의부 혁신의회 이렇게 하다가 만주사변이 일어나면 그의 겨울에 하얼빈에서 붙들려서 55분에 소개됐다. 잡혀서 국내로 이송이 되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책 쓸 때 서대문 형무소에서 돌아가신 걸로 썼는데 사실은 서대문 형무소가 아니라 마포에 있던 경성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서대문 형무소가 1908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만들어진 제일 큰 이유가 의병들이 많이 일어나서 감옥이 부족해갖고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네. 한국 통감부 그러니까 일본이 다스리는 이 통감부에서 급하게 만든 것이 서대문 그때 경성 감옥입니다. 만들었다가 이게 또 부족하니까 다시 급하게 마포에다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경성 감옥이 마포로 가니까 이쪽 서대문 형무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송 선생이 순국했던 곳은 30년대니까 37년이니까 이 감옥이 마포 감옥에서 경성 감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성형무소는 이제 그런 겁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혁신유리민 중에서는 막내 인생이고 그리고 그것을 만주의 독립운동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몸으로 이루어내신 분입니다. 권오슬 선생은 잘 아시다시피 가을마을이 낳은 독립운동가입니다. 이제 이분은 1897년생이니까 처음 의병을 일으키던 분들하고는 벌써 나이 차이가 60세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뭐 한 세대가 아닙니다. 차이가 나고 이분이 마주친 세상은 다른 세상입니다. 이분이 한창 독립운동을 할 시절이 되면은 이제 3.1운동 이후가 됩니다. 이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주의가 됩니다. 이분은 3.1운동에 참가하면서 독립운동을 시작합니다. 3.1운동에. 그런데 그때 사회주의 물결이 들어오게 되면 이분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한 가지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3.1운동 때 1919년이 3.1운동이니까 나왔으니까요 그때 30대 넘은 사람은 사회주의 안 받아들입니다. 동산 선생처럼 노동운동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사회주의 이론에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20대 밑으로는 사회주의를 받아들입니다. 호치민이 그렇고 마오쩌둥이 그렇고 다 1890년, 91년, 92년 다 그렇습니다. 이분은 1897년생이죠. 바로 1890년대생이 아시아의 사회주의 운동을 끌고 나가는 세력들이 됩니다. 주얼레도 다 이런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3.1운동 일으키면서 민족주의 가지고는 독립을 이룬 걸 어렵겠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면 독립을 어떻게 이룰까? 논리를 보니까 너무나도 간단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산자 계급인 상태에서 극소수의 독점 자본가 계급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을 때
이 지배계급, 극소수의 독점 자본가 계급을 격파하고 그 재산을 골고루 나누는 것이야말로 해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꽤 무서워야 할 독점 자본가 계급은 누구입니까? 그게 일제다. 해방되어야 할 무산자 계급이 누구냐? 바로 식민지가 되어 있는 우리다. 그러니까 우리 식민지가 해방되려면 그 독점 자본가 계급을 깨부수는 것이다. 그 논리를 그대로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60만세 운동을 일으키는데, 60만세 운동은 과거에 학생운동을 이야기했지만 1926년에 순종 황제가 이 창덕궁에서 돌아가시면 그 장례 날짜가 6월 10일입니다. 고종 황제의 장례 때 3.1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순종 황제의 장례 때 60만세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60만세 운동을 끌고 간 최고의 지도자가 바로 권오석 스님입니다. 이분이 조선공산당을 대표하는 겁니다. 조선공산당이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느냐? 바로 이분이 발표한 격공문을 보면 민족의 독립을 목표로 활동하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서울 서령연구소에서 맞아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신간의 경성지회에서 장례를 치르고 그분을 고향으로 웅구에 가는데, 그게 지금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에 그분의 곽이죠. 곽이 모셔져 있죠. 그러니까 얇은 승판에 관을 만들고 이동용으로 그 관을 우리 옛날 도시락처럼 곽을 만들어서 두꺼운 함석으로 곽을 만들어서 뚜껑을 닫고 땜질을 합니다. 그래서 관을 넣은 곽이죠, 사실. 그게 두꺼운 함석입니다. 그걸 서울에서 기차로 이동해서 예천까지 가서 김천에서 안동으로 오는 경북선이 예천까지 됐을 때 거기로 모셔와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그 철관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저희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에 이분의 철관이 나와서 그 개방하던 2007년도에 다 으스러진 걸 끄집어내어서 보존 처리해서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기념관에 가시면 한번 철관을 보십시오. 철관의 이야기는 여운영 선생의 관하고 권오석 선생의 관 두 개가 있는데, 이야기 지금 실물로 남아있는 유일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사 선생, 독립운동이 어찌 보면 아주 젊은 세대. 이분은 1904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죠. 1890년대 이후생이니까. 그래서 이분은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규범을 세워서 살아간 사람 중에 대표자입니다. 1904년생이고 1944년에 수고를 했습니다. 이분의 이름을 한자로 이렇게 적어놓는데, 이분 스스로 쓴 이름입니다. 고기 육자에다가 설사. 이것은 대구에 조선일보 대구지부 기자를 할 때 양녕시장 르포 기사를 쓰면서 자기 이름을 고기 먹고 설사. 아주 비아냥거리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분이 264라는 숫자는 대구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와서 쓰기 시작하죠. 그 숫자도 있지만 요것도 있습니다. 죽일 육자의 역사사자. 일본의 통치라고 하는 이러한 시대를 이분이 죽이겠다, 혁명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 어른이 계속 그렇게 쓰다가 부딪히면 머리 못 가니까 그 뜻을 다 담아서 여기다 쓰면 어떨까,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일본 유학하고 사회주의를 수용하고 조선혁명 군사정치 간부학교를 졸업합니다. 한간에 많이 떠돌았던 그 김홍봉이라는 인물이 황포공관학교 일본의 중국의 사관학교를 나와서 남경에다가 한국 청년들을 위한 사관학교를 만듭니다. 이 사관학교의 일기생 26명 중에 한 사람이 이 육사. 그러니까 육사는 시만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는 장교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권총의 명사수입니다. 그의 삶은 말 그대로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사실 얼마인지도 모르고 시작했고, 또
총회가 길어서 저도 어찌 말씀을 드려야 이 피곤하지 않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 싶어서 좀 열도됐습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실 하계마을이라는 마을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게 수몰되면서 사라진 마을에 이 마을에 전국에 지금 시군 평균 독립유공자 훈장 받은 분이 한 40명 가까이 됩니다. 숫자가. 안동은 물론 400명이 넘어서 전부 체육을 다 했습니다만 이 하계마을에서 독립유공자가 20명이 더 나왔습니다. 근데 그 하계마을은 지금 없습니다. 지나가면서 제가 이 비를 보지 않으면 이 마을에 이러한 역사를 있었다고 누가 알 것인가. 거기에 쓰여있는 우리 역사 5천년의 가장 아름다운 마을은 선비다. 그럼 선비는 누구냐? 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규범을 세워서 살아가는 사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는 무엇을 옛날에 신라 때 그 청년들처럼 조상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대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무엇이 옳고 내가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인가를 세워놓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 때 우리 그걸 실천지성이라고 하죠. 그 실천지성이야말로 현대 선비요 안동 독립운동가들이 보여준 우리들에게 주는 지침이죠. 가르침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끝에 사족을 하나 붙였습니다. 제가 대구 출신으로서 안동에 88년도에 처음 가서 이제 안동대학에 31년 반을 지냈고 지금도 집은 안동에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만들면서 초대 관장을 또 맡고 있습니다만 안동이라고 생각하면 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성전문중 기성전문중 오늘 왜 우리 문중 사람을 소개 안 했느냐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안동에서 부딪힌 제일 큰 벽은 항상 모든 이야기를 하다가 끝에 문중입니다. 그걸 넘어서서 살아왔던 어른들이 안동 독립운동가의 대표적인 분들이고 그리고 도수라는 것은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니까 그걸 견뎌내는 면역기능 진보는 면역 기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투여해야 되는 백신은 백신대로의 가치가 있고 면역 기능은 면역 기능대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보수와 진보가 딱 마주쳐서 딱 나뉠 때 그 속에서 끌어안고 통합을 이끌어낸 최고의 인물들이 바로 이 안동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입니다. 근데 그 후손들은 지금 어떤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안동 독립운동가의 역사에서 배운 현대 선비의 길은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 나서야만 그분들의 후회로서의 가치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잠시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자리를 정돈한 다음에 2부 공연과 함께 식사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